대우건설 2024년 3분기 누적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12.6%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105.2%가 감소해서 적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3.4회전으로 산출이 되고 PBR은 0.47 상태입니다.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이 타 건설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양호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건설사에 관한 뉴스로서 베트남의 첫 한국형 산단 조성, K신도시 수출 성과 확산 이어간다. 홍준표 기자가 매일신문에서 보도했습니다. 박상호 국토장관이 25일까지 베트남 방문해서 판교 규모의 박린성 동남 신도시 조성 예비협약을 했답니다.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단장으로 한 수주 지원단을 베트남에 파견해 홍앤성 클린산업단지 이하 클린산단 조성 기념행사에 참석하고 박린성 동남 신도시 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기업 예비협약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국연합체 컨소시엄 75%와 베트남 TDH 에코랜드 25%가 출자해서 만든 건데요. 컨소시엄에는 LH, KIND, KBI 건설, 신한은행 등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박 장관은 또 하노이 메트로 건설 현장, 현대건설과 스타레이크 개발 현장, 대우건설 등을 찾아 국내 기업 애로를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 등을 논의한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우건설 정원주 회장이 마하트마 간디 국제상 수상을 했다는 뉴스도 있습니다. 김기봉 기자가 YTN에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간디 국제상은 재외 인도인 최대 민간단체인 NRI 복지재단이 시행하는 건데 대우건설은 인도 현지 건설 사업과 해외 현장에서의 인도 인력 고용 등의 공로가 인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먼저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은 7조 원대로서 12.6%가 감소했고요.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은 반대로 31.5%가 증가했습니다. 원가회계상으로는 이익이 부풀려서 나오게 되어 있고요. 스루풋상으로는 크게 영업이익이 실제 이익은 감소했다는 것을 산출해 내겠습니다. 매출 원가가 19.8% 감소해서 매출 총이익이 42.6% 감소했습니다. 판매관리비는 7.7% 반대로 증가해서 영업이익은 672억 원으로서 82.6%가 하락했어요. 영업이익률 3.8% 하락했고 원가 생산성 0.04포인트 크게 하락했습니다.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내용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 변동비 성격으로서 5조 4천억 원대인데 10.9%가 감소했습니다. 매출 감소율보다 적게 감소했기 때문에 1.7%, 1.7%가 반대로 매출 재료비가 증가가 됐다는 뜻이죠. 여기서 건설자재 및 하도급 단가가 상승했다라고 1차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스루풋율은 1.5% 하락했고요. 운영경비는 2.3% 상승했습니다. TOE 생산성 0.99로서 1 이하면 적자가 되겠고요. 0.24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스루풋 영업이익은 193억 원 적자가 되겠습니다. 105.2%가 하락했습니다.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865억 원의 이익이 더 적게 나온 건데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미완성공사 완성주택 2249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미완성공사가 2236억 원이 있다는 얘기는 지금 그냥 상징적으로 아파트를 건설하고 있는 게 꽤 많다 이렇게 보겠고요. 완성주택 재고는 미분양주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용지가 꽤 많이 있습니다. 7,877억 원. 2022년 말에는 1조 1,800억이나 용지를 대량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재고는 330억이 증가했고, 그 다음에 미청구공사는 2,447억 원이 증가했어요. 요 작년도 거에는 그 회계 단위, 화폐 단위의 그 세 단위로 쉼표를 안 집어넣은 이유는 문자 속성으로 공시를 해서 제가 일일이 재입력을 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이러시면은 안 됩니다. 라는 것을 계속 좀 말씀드리겠어요. 숫자를 왜 문자 속성으로 입력해서 정보 이용자들한테 왜 애를 매기느냐 이런 얘기인데 올해는 뭐 숫자 속성으로 했습니다. 제적과 달리 재고자산 평가 손실 작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타 건설업체와 달리 용지 땅을 많이 사두었다. 이렇게 좀 또 보이네요.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은 완성 부동산 등의 변동이라고 해서 마이너스 2,249억 원이면 재고가 증가했다는 뜻이고요. 원재료 건설 자재 사용액이겠죠. 그리고 외주비가 3조 7천억 원이나 됩니다. 이 ABC를 더한 게 매출원가 재료비로서 변동비라고 얘기를 해도 되겠죠. 5조 3천억. 12.1%가 감소했습니다. 운영경비는 반대로 2.3% 증가했습니다. 운영경비 1조 6천억 원대에서 판매관리비 3,334억 원을 뺀 1조 3천억 원대가 현장 운영비용이 되겠습니다. WC 가공 비율로, 워킹 코스트 비율로 그냥 통칭해서 얘기하면은 1%가 상승했어요. 상대적으로 재료비, 변동 비율이 1%가 하락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건설자재 및 하도부 단가가 하락했다고 1차 추론이 되는데 1차 추론은 인상이 됐다고 보죠. 모순이 왜 나오느냐? 이것은 건설업에 미청구공사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대우건설도 총 건설비용보다 매출원가가 낮습니다. 총 건설비용은 여기 총 제조비용 그냥 제조업용으로 썼는데요. 7조 1천억 원대인데 매출원가는 6조 6천억 원으로서 약 5천억 정도를 돈은 썼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원가는 적게 잡는 거죠. 이것이 원가회계 산출의 마법이 되겠습니다. 매출액에 비례한 매출원가라고 해도 재고자산과 미청구공사의 가공비가 배부되는 원가회계가 문제인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매출에 비례하는 변동비로서 애초부터 가공비 배부를 하지 않는 것이 해결 방법입니다. 분식회계를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원가회계만 하면 그게 사실상 그것도 분식이라고 저는 그렇게 간주를 해버립니다. 그렇게 인식할 수밖에 없어요. 가공비를 배부하는 것 자체가 분식의 화장질하는 거다. PQ 아니고 이 재고자산 변동 범위는 일치를 합니다. 대형 건설사로서 대우건설이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에서 투명성이 가장 높은 수준에 들어간다고 평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PQ 총 건설 비용도 그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미청구공사 증감액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단계까지도 투명하고요. 3단계가 약간 문제가 있어요. 현금식으로 읽으면 현금이 378억 원이 들어왔으면 재고가 줄어야 되는데 거꾸로 재고가 330억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갭이 708억 원이 재고가 어디서 굴러 떨어진 겁니다. 근데 그게 뭐냐? 선급금 대체한 금액이 705억 원이 있어요. 그래서 2억 8,500 차이가 있는데 이것이 뭔지는 회사가 규명을 해줘야 될 겁니다. 작년도 3분기 거를 읽어보면 현금이 2,466억 원이 들어왔으면 재고가 그만큼 줄어야 되는데 1,235억 원뿐이 안 들었으니까 그 차이가 더블로 1,230억 원의 현금이 어디서 굴러떨어진 거예요. 거꾸로. 선급금 대체액이 808억 원이면은
421억 원은 또 차이가 나는 겁니다. 요거는 좀 불투명하겠어요.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다른 건설사보다 1, 2단계까지는 좀 투명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건설업의 특징 중 하나는 선급금과 선수금이다. 선급금은 건설 현장을 운영하기 위한 방편이다. 여기에 투명성이 필요 조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3단계 현금 흐름표 기준 갭은 대손 삼각 등으로 추정은 됩니다만은 회사 그 주석 보고서에 대손 삼각이 재고 자산만 따로 표현해 주지는 않거든요. 뭐 재고 자산은 대손 삼각이 아닐 텐데 제가 요거는 타이핑을 평가도 손실 작업을 안 하거든요. 어쨌든 회사가 이거를 좀 규명해 줬으면 좋겠어요. 해명을 해야죠. 규명이라기보다도. 그래서 재무상태표 자산 내용에 보면은 선급금 및 선급 비용이라고 아주 그냥 독립적인 계정 과목이 있습니다. 84억 원 증가했고 선수금은 937억 원이 증가한 거를 별도 독립된 계정 과목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경비로서 인건비가 5,278억 원이 집행이 돼서 2%가 감소했어요. 직원수는 339명이 감소했습니다. 건설업 인구가 줄었다는 거에 여기 대우건설도 들어가겠네요. 평균 임금은 9,380만 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보험료가 많이 나가네요. 0.5% 감소했고 지급수수료가 15.8% 감소했습니다. 대형 건설사 수준으로는 평균 연봉이 1억 원은 넘는데 중견기업인 중흥건설이 대우건설을 인수 후에 1억 이하로 내려간 것으로 보입니다. 모기업 중흥건설 자체가 임금 수준이 낮은데 이 등치 작은 쪽이 등치 큰 대우건설을 인수를 하다 보니까 임금을 깎은 거죠. 깎았더니 나 이거 못 입겠어. 그러니까 자연해고를 유도했는지도 모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자가 됐다는 거. 대우건설 좀 문제가 지금 내장돼 있다, 내포돼 있다 이렇게 봐여지기도 하네요. 경영평가지표로서 재고 회전율이 내려갔어요.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슬픈율도 내려갔어요. 동일 방향이면 투명회계 가정을 합니다. 이자부채 레버리지율이 50%를 넘겨버렸어요. 경영권 방어선이 무너졌습니다. 참 힘들게 인수를 해서 부채까지 안고서 인수하는 거니까 중흥건설의 그 모기업인 중흥건설과 중흥토건 재정 상태가 좀 흔들리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또 들어가네요. 어쨌든 두 경영평가 지표가 다 하락했기 때문에 투명하게 가정을 하는데 이것도 입증을 해야 되는데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고 수주 판매 가격은 내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수량으로도 회전율을 좀 산출해 볼 수도 있지 않겠냐. 호수로요, 개체수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냐? 1.2% 상승한 거로 나타납니다. 레미콘 가격이 제일 많이 올랐죠. 그 건설업체에서 아우성이죠. 제품 가격은 아파트 평당 평방메타 8.2%인데 비중이 65.2%입니다. 매출 비중이 5.3% 인상이 됐어요. 그 분양 가격이. 건설업계에서 시멘트 및 레미톤 가격 상승했다는 손익구조 악화를 국토부에 민원을 제기했다고 한다. 중국산 시멘트를 수입한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1.2% 상승밖에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대한민국은 오늘도 내일도 건설업체를 위해 지방 변두리까지 고층 민간 아파트를 지속적으로 건설을 하는 나라다. 아파트에 살면은 출생률이 낮아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밀착해서 살게 되면은 인간의 본능이 그렇게 된다네요.
손익구조의 악화는 건설 자재 가격이 주요 원인이라기보다는 하도급 외주 단가가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 가격 발주 단가는 비공개이다. 이것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주장하고자 합니다. 사업 부분 쪽에서 그 매출액이 7조 8천억으로 나와 있는데 그 손익계산서 매출액은 7조 원이에요. 한 8,200억 차가 있는데 이게 연결로 해서 그런 건지 그렇게 느껴집니다. 수주사항이 뭐 44조 가지고 있다는데 이것도 HD 현대중공업에 가서 회계기간이 반영이 된 방법을 좀 배워오시길 바래요. 이 완성 공사액이 매출액을 넣어가지고 이거가 수익 계약 잔액이 얼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뭐 손익계산서상으로는 단가가 상승됐다고 보고 있고 저기 2차 비성분 쪽에서는 하락했다고 모순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투명하게 가정을 하는데 자재 및 하급 단가가 상승해야 되는데 수주 판매가는 또 하락해야 되고 자재비 단가 상승은 확인이 됩니다. 외주 하도급 단가도 아마 인상이 됐을 것 같아요. 근데 분양가가 상승 50% 투명성, 수주 판매 가격 하는데 아파트 건설 외에 어떤 그 정부 민간공사나 정부공사에 도급받은 거 이런 거 또 해외 수주분들 이런 것들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50% 투명성 정도뿐이 확인이 안 된다. 원재료 평균 자재 단가만 하면 1.2% 올랐는데 그 제조 원가 비율까지 감안을 한다면은 1% 판매 가격 인상 요인이 있다 이거죠. 원가 상승률이 한 1.2% 되는데 가공 비율도 인정해 주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보다는 분양 가격을 더 올려버렸죠. 지금 그런 상황인데도 적자가 났다 이런 얘기는 뭔가 관리 부족 아니냐. 이 미천공사 등 관리하는 거라든가 납기 준수율이라든가 공기를 지켜야 된다든지 그런 부분에 뭐 약점이 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작년도 실적에 66.9% 진행이 됐어요. 정상적이라면 한 75% 정도 가면 되는데 매출이 또 내려갔고 그 대신 이제 그 미천구공사가 좀 증가된 거로 돼 있죠. 그러니까 그 증가를 시켜가지고 원래 실질적으로는 적자였는데 흑자로 그냥 결산을 했다. 그러니까 조정이익을 냈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됩니다. 어쨌든 오늘 판매만큼 내일도 팔릴 것이라는 단순 논리에 의해서 운영경비를 25% 증가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는 적자였기 때문에 200% 전환 1 더하기 200% 해가지고 그냥 200%죠. 그러면 한 8조 9천억 정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요거 금액에 맞춰서 매출 재료비 외주 도급비 포함이죠. 28% 정도 올리면은 한 9조 원 정도 하게 될 것 같다. 그래서 9조 원을 하게 되면은 이게 평방메타 아니 평방메타라기보다도 평당 900만 원짜리는 요즘 없겠지만은 이렇게 판매된다면 한 18,000원뿐이 안 남는다. 재고 회전율을 5회전까지 10.7% 두 자릿수 넘게 지금 미천공사를 빨리빨리 끝내고 납기 달성률을 높여서 한 10% 가까이 9조 9천억 정도를 하게 되면은 영업이익이 그래도 한 20만 원대는 남게 될 것이다. 예측도 4분면 매트릭스 표가 형성이 되는데 재고가 증가했거든요. 그럼 원가 회계 이익보다 이익이 감소하고 적자가 됐죠. 거기다가 판매액가는 원가 회계보다 낮게 나옵니다. 인플레이션을 완화하는 스루풋 재고가 증가하면 대부분 재고 증가분에 대한
요인을 소비자들한테 떼랭기는 게 인플레이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곤란하지 경제가. 그러니까 스루포 회계는 인플레이션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주가는 3,625원으로서 2023년 말보다 520원 내려가 가지고 PBR은 0.47 상태입니다. 중흥토건이 40.6% 가지고 있고 중흥건설이 10.15% 가지고 있고 영흥공단이 6.06%, 외국인이 11.75%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대우건설 3분기 실적을 스루포 회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